오늘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예결위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허동룡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 개원을 하신 지 3개월이 아직 안 되었다는데요. 당선 후 국민톡톡TV하고 첫 출연이신데 시군민에게 감사 인사 한번 더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당선되기 전에는 국민톡톡TV에 자주 출연을 하는 편이었는데요.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입니다.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정이 좀 바빠서 그랬습니다. 시군민 저는 이제 4월 15일 날 국회의원 당선돼서 30일부터 임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3개월이 다 되고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교육위원 소속이고 또 별도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질문하시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입성하시고 국내외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잠잠했던 코로나19도 확진자가 보수단체의 8.15 집회 때문인지 더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8일 날은 또 우리 지역구이신 섬진강 유역이 범람되어 그 구례 곡성 광역에 수해 재난이 또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아주 큽니다. 이 시군민에게 위로 말씀과 국회 차원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큰 그 재난이라고 할 만한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엄청난 수재 피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발생을 했어요. 먼저 이제 수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집중호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많은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섬진강을 끼고 있는 곡성, 구례, 광양이 피해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저하고 저희 지역구여서 제가 더욱 이제 마음이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데는 구례로 보이고요. 곡성은 구례만큼의 재산 피해는 조금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또 인명 피해가 6명이나 났고 그 구례, 곡성 모두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정으로 이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특별 재난구역으로 빨리 지정을 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복구에 관한 비용들은 상당 부분 국비가 투여돼서 좀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입은 개인의 피해는 이 보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긴 했습니다. 최근에. 그게 25년 만에 현실화해서 예전보다는 나아는 졌는데 현실화했다는 금액도 사실 실기 피해에 비춰보면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의료진들의 엄청난 희생과 또 국민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잡혀가는 걸로 보였던 코로나19가 지난 8.15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기점으로 다시 엄청나게 확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당국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코로나 대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고 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너무 또 정부의 대책들이 뜨뜨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묻는 거고 이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행동 방향을 줄이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보여서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시국민들께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거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그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9일 날 지방대학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와 교육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꼭 하고 싶으신 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교육은 이제 미래를 향해 감에 있어서 교육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으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교육 아젠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술자리가 5명 앉으면 그중에 3명이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나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어느 한 그러니까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바로잡는 일은 참 중요하고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또 충실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고요. 제가 교육위원을 선택한 거는 이제 물론 제가 평상시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기도 했고 또 우리 지역 현안들이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현안들이 있지요. 지금 광양보건대를 정성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전남 동북권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문제 이 2가지 모두 다 교육위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제가 선택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이제 지방대학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제가 단독으로 좀 주최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우리 국토 면적의 11.2%에 불과해요. 11.2%에 불과한 그 지역의 인구의 반이 모여 삶으로써 그 지역은 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요. 다른 지역들은 인구가 너무 없어서 이 인구가 너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모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볼 여지들도 충분한 것인데 그럼 이제 국토의 균형적 발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결국 지역이 혁신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동료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지역이 혁신함에 있어서는 지역대학들이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대학과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상호 협력해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토론회를 했던 것이고요. 토론회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를 하셨어요. 이런 토론회는 정말 필요한 건데 너무 좋다고. 물론 그날 코로나19로 인한 그 격상됐잖아요. 그날부터.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전문가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토론회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아젠다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잘 아시는 20대 국회가 그 공수처 설치 문제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하는 과정에서 거의 국회가 서버렸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된 법안들이 너무 많고 이제 21대 때 교육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을 빨리빨리 좀 통과시켜내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법안들을 좀 발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 임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안 됐는데 제가 16개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들이라 꼭 필요한 법률들을 발의를 하고 있고 이미 발의한 법안도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 필요한 법률들은 추가로 계속 발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와 여명으로 거대 여당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국민이 선택한 거대 여당 출연이 갖는 국정 책임감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지지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여야 협치는 잘 되고 있는지 하고 의원님 보시기에 국회는 어떻게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국회 지도부는 아니니까 협치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 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177석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역대 선거 역사상, 총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의석을 저희 당이 얻었습니다.
그건 20대 국회를 바라보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미래통합당, 전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감, 또 그래서 저걸 좀 심판해야 되겠다는 인식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177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당을 그 의석을 한 정당한테 몰아줄 때 거기에 포함된 국민들의 그 또 다른 목소리는 잘해라,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우리 당이 해야 되는 건 항상 성과를 내는 것이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당이라면 당연히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구성과 관련한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해서 협치를 위한 노력들을 다 했으나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니까 18개 상임위원회를 우리 당이 모두 다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국회를 책임있게 이끄는 노력들을 좀 하기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야당의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방법들을 찾고자 하겠으나 계속 지금처럼 발목 잡기, 그 이유 없는 트집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면 여당에게 주어진 이 의석을 가지고 힘있게 책임있게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인 걸로 압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열심히 야당과 협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국민적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부동산 문제의 원인, 해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또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반응하시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감각적 요구라고 하는 게 또 그렇게만 따라갈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정비는 어느 정도 좀 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강단 있게 정부 여당이 추진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또 금방금방 좀 고쳐나가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노력들을 진정성 있게 계속 해나가면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회복하고 그 177석을 심정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이 최근에 좀 보도되기도 합니다만 저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일희일비 하지 않고요. 열심히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코로나19로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나은 것 같아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철강이 세계적으로 소비 감소되어서 이 관양 지역에도 제철소 시설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동량이 줄어든 광양항 그 컨테이너 고릴라 크레인은 대부분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비 심리 위축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 이제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놨어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구별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국민들의 헌신적 협조 덕분에 우리는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보수 집단의 무분별한 집회로 인해서 대확산의 위험이 다시 생겨서 이제 다 걱정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방역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성공적 방역을 하는 거는 다른 나라보다 경제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 그 시간을 훨씬 더 좀 벌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방역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보다 더 한 6개에서 8개월 정도 더 빨리 경제 재건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기를 마련해서
국가 경쟁력을 다시 키워올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뉴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뉴딜은 지금 이 시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금지되고 교역이 금지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생산성들이 되게 낮아지는 이런 타이밍에 오히려 국가의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서 필요한 산업들을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서 끌고 가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인데요. 이 뉴딜의 내용으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서 향후 한국이 전 세계 IT 산업의 그 메이커로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반을 이번에 마련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앞선 그런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걸 위해서 지난번 제 3차 추경 37조인가요?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고 3차 추경도 집행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집행률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역시 그런 기조 속에서 다시 편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이 지금 세계 교역량 11인가요? 그럴 텐데요. 이제 G7, G5까지 나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오히려 한국, 대한민국의 더 나은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전체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도 중요할 것인데 문제는 이런 시기가 되면 역시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다 어려움을 크게 겪으세요.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특히 이제 큰 타격들을 좀 받으셨고요. 앞으로 정부가 조금 더 재정 지원을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 나갈 거고, 광양에 특이한 것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전국적인 현상이고 광양에만 특이한 그 무엇을 찾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특히 이제 광양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포스코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마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뉴딜을 들고 나왔듯이 그 포스코도 이렇게 조금은 위축되는 시기에 더 위축되기보다는 좀 더 선도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기업 운영을 해 가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그런 선택을 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광양항의 활성화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서 광양을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포스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와 요구를 좀 드리고, 광양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또 계속 국회에서 그 방법을 찾고 해수부 장관님 만나고 기재부 또 뭐 예산실 직원들 만나고 해서 그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그 계획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포스코와 광양항을 두 축으로 해서 광양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특히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힘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동북권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전남 동북권 의과대학 설립 방안 토론회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하고 의원님의 그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지난 3일 국회에서 전남 동북권 의과대학 설립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공동주최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조금 과정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대 의학분업을 하면서 그때 의료계와 정부가 약속한 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인력을 늘리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의과대학이 신설되지 않고 쭉 유지가 이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이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당정청에서 우리 당과 우리 정부가 총 1년에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어요. 그 400명 중에 300명은 지역의사를 늘리는 거고 100명은 의과학 분야의 인원을 늘리는 걸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건 기존에 있는 대학들의 인원, 그 인원을 더 늘려 증원하는 방식으로 의사 인력을 늘리겠다는 그런 발표였고요. 이와 별도로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문제와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이와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대로 전남은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그 광역도예요. 그래서 이번 이 발표를 계기로 해서 전남도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들은 이제 다 하게 됐는데 문제는 아까 그 400명과는 별도로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은 추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별도의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는 보건복지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인원을 한 조금 100명쯤 좀 넉넉하게 하자.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어서 그렇지. 의과대학이 있는 데들은 대부분 2개 이상 의과대학을 갖고 있는 데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 이번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2개 정도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복지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목포의 국회의원 김원희 의원하고 저하고 저희 둘이서 제 방에서 그 보건부 복지부 차관님을 모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전남에 그 의과대학 2개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이렇게 2개가 올 수 있으면 또 2개가 충분히 저는 올 수 있는 구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2개가 오면 동북권에 하나, 서북권에 하나 해서 2개를 설치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2개가 안 오면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이게 동북권에 갈 거냐, 서북권에 갈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북권에 설치하냐, 서북권에 설치하냐 문제는 전남도에 의과대학을 몇 개 설치하냐는 문제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논해야 할 문제다. 지금 단계에서 동북권이 서북권이 서로 싸우게 되면 이건 오히려 전남권의 의과대학 유치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북권 의과대학 유치 문제도 지금 동북권 서북권 그렇게 다툴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복지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남의 의과대학을 2개를 설치하는 문제를 더욱 설득해 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만 설치한다고 봤을 때는 그때 동북권으로 가야 되냐 서북권으로 가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토론하고 뭐 언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의과대학이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전남 동북권은 아시는 대로 여수 순천 광양 합하면 인구가 75만에 가깝고 구례 고흥 보성까지 하면 90만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반드시 대학병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병원의 필요, 그 대학병원을 뒷받침하는 의과대학의 필요의 측면에서 보자면 동북권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동북권이 서북권이 한 다툼을 할 단계는 아니다. 생각을 제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설명드립니다. 우리 서동요 의원님께서는 많은 준비를 하셔서 의원에 당선되셨는데 이 초선 의원으로서 포부와 각오가 크실 것입니다. 이 정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살면서 가장 명예스러웠던 일은 무엇인지 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초선이니까. 이제 좀 새로운 일도 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요. 그 일,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그 업무, 그 일, 그 공적 영역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오랜 동안
이러저랑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던 문제들을 이어서 이 일 자체가 새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 새롭고 이 일의 방식이 좀 새로워서 그렇지요. 더욱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의 임무, 본래적 정치인의 본래적 의무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곧 저도 이제 더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치 철학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그렇고요. 제가 처음 국회에 가니까 이제 국회의원 300인 한 명 한 명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자신을 표현하는 3가지 단어를 달라라고 해서 제가 첫째 한결같은 사랑, 둘째 오지랖 넓은 동네 변호사, 셋째 가치의 정치 이렇게 3가지를 드렸습니다. 한결같이는 제가 인생의 교훈으로서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예요.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서동용스럽다는 이야기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건 정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오지랖 넓은 동네 변호사는 제가 지난 5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어떤 별칭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의 현안들 결코 제가 등 돌리지 않았고 눈 감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에 계속 관여하고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치의 정치는 정치인이 그냥 생계형 셀러리맨형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출세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치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가 갖고 있는 원래적 의미, 그 공적 영역, 공적 기능 이런 부분들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건데요. 요 3가지 정도를 묶어서 저희 정치 철학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군민에게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제 뭐 임기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해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모든 업무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 역할 그리고 지역 대표로서의 역할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호응과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잘못한 점들이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하시면 고칠게요. 그래서 저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저도 더 나은 국회의원, 더 나은 정치인으로 발전해 가고, 이런 상호 좀 순반응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코 걸음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은 드립니다. 오늘은 서동정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TV.